워싱턴 수도권 일원도 코로나 3차 확산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코로나9 패키지의 선거전 시행에는 실패했으나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할로윈인 내일 코로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기는 법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밤 개표 초반 격전지에서 6연승을 해야 재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8개월간 지속됐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수도권 일원도 최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확산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모두 새 감염자들이 여름철 이래 최고치로 급증하고 있고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과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 3차 확산이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데 맞춰 워싱턴 수도권 일원도 먹구름과 한파가 다시 몰아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워싱턴 수도권 세 곳이 모두 새 감염과 입원 환자, 사망자들이 지난 한 주 연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정부들의 집계에 따르면 오늘 보고된 새 코로나 피해자들은 버지니아에선 7명이 사망하고 1,167명이나 새로 감염됐습니다. 메릴랜드에선 10명이 더 숨지고 927명의 새 감염자들이 생겼으며 DC에선 1명이 사망하고 70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7일 평균 하루 감염자 수치를 보면 버지니아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 850명 안팎에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00명대를 기록하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도 월요일에는 670명이었으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700명대에서 계속 늘더니 금요일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DC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60명대였으나 목요일 77명, 금요일 76명을 기록하며 8월 초일에 근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비율을 보면 워싱턴 DC가 2.6%로 가장 낮고 메릴랜드는 3.71%로 양호한 편이지만 버지니아는 5.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누적 사망자들은 메릴랜드가 3,990명으로 가장 많고 버지니아 3,991명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DC는 64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들을 보면 버지니아가 16만 6,551명에 달해 가장 많고 메릴랜드는 14만 4,314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워싱턴 DC는 17,14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은 버지니아 763명, 메릴랜드 513명, DC 10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3차 확산의 진원지 중서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바이러스의 3차 확산이 몰아닥치기 시작해 내일 할로윈과 11월 3일 선거 등 연말 모임들이 잇따르는 시기여서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9 패키지의 선거전 시행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 성사될 경우 다음 달 중순에 협상을 타결해 11월 안에 지원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11월 안에 지원에 실패할 경우 12월 11일까지 마련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서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상하원 중 한쪽의 부결 시 내년 1월 3일 새 의회로 넘기는 경우 등 3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2조 달러 안팎을 풀려는 코로나9 패키지가 비록 선거전 시행이 완전 무산됐으나 올해 안 성사가 추진될 조짐을 보여 기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대선 분쟁이 벌어지거나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시에는 내년 1월 말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코로나 사태 재악화, 경기 회복 급냉에 직면하자 공화민주당 측에서 동시에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성사시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에 최상의 코로나9 패키지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Well, after the election, we'll get the best stimulus package you've ever seen. That are going to get elected. We'll take back the House. We'll hold the Senate. We'll hold the White House.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은 물론 공화당의 상원 유지와 하원 탈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상의 조건을 달았으나 재선 실패 시에도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재임 중 시행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선거 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미국민들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코로나 구호 조치들을 올해 안에 성사시켜 시행해야 한다며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this is stimulus for the economy. People spend this money immediately, inject demand into the economy, create jobs. 11월 3일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 성사를 모색할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선 분쟁만 없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을 선거 직후 타결짓고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입법해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럴 경우 11월 9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11월 18일이나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5일까지 $1,200씩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연방 셧다운을 피하려면 12월 11일까지 연방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1,200 지원금, 연방 실업수당, 중소업체 지원 PPP 등을 포함시켜 집행하는 방식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백악관과 민주당의 협상 타결로 민주하원에선 통과되지만 공화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새의회에서 즉각 재추진돼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 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실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내일은 할로윈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면서 사탕을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가뜩이나 심각한 코로나가 할로윈에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밖에도 일반적인 할로윈 사고 예방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가오는 할로윈을 앞두고 올해는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트릭 오어 트리트 활동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할로윈 행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의 고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트릭 오어 트리팅 외에도 차량을 이용하는 트렁크 오어 트리팅, 실내 커스튬 파티를 포함해 가을 축제에서 주로 펼쳐지는 헤이라이드나 트랙트라이드, 유령의 집 방문 등도 역시 코로나19 고위험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위험 수준의 활동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개별 포장된 캔디백을 문 앞에 내놓아 어린이들이 집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웨이 트릭 오어 트리팅이나 소그룹 실외 커스텀 퍼레이드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커스텀용 마스크가 아닌 바이러스 예방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6ft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방 통행인 야외 유령의 숲이나 사과농장, 펌키 패치 등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호박이나 사과 등을 만지기 전 반드시 손 세척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CDC는 올해 할로윈을 보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호박을 조각하고 집 안팎 할로윈 장식을 함께 꾸미거나 집 근처에서 보물찾기 등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할로윈 커스튬 경연대회에 참석하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할로윈 영화 관람 등을 추천했습니다. 이 밖에도 할로윈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에 시작되는 올해 할로윈 데이에는 차량 통행이 평소보다 많을 뿐 아니라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평년보다 안전사고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 분장한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소방대원들에게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이 항상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두운 밤거리에서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 항상 손전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방역 마스크를 쓰고 그 위에 가면까지 쓰게 될 경우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경찰은 총 모형 왕구류를 커스텀에 사용할 경우 주황색 덮개 등을 부착해 가짜 총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마리화나나 독극물이 첨가된 사탕이 발견되기도 한 만큼 포장이 뜯긴 사탕이나 초콜릿은 먹지 않아야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동행하거나 행선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트릭 오어 트리팅 후에는 반드시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간식을 먹어야겠습니다. 이번 할로윈은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제약사항도 많지만 아이들에게 질병 유행 속 나와 이웃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투표 마감 후 잇따라 개표되는 경합지 6곳에서 6연승을 거둬야 선거인단 271명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재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선거 당일 동부 시각 저녁 7시에 플로리다와 조지아를 시작으로 7시 30분에 오하이오, 로스캐롤라이나, 8시에 펜실베니아, 9시에 애리조나까지 모두 차지해야 재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도 배하권을 지킬 가능성은 개표 초반 경합지 6연승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지만 상당히 좁은 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1월 3일 투표 마감과 개표 시작에 들어가는 지역을 순차별로 보면은 배하권 주인을 가릴 경합지들 가운데 최대 표밭인 플로리다와 새 경합지가 되어버린 조지아가 동부 시각 저녁 7시부터 개표에 들어가 승자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어 저녁 7시 30분에는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가 개표에 착수합니다. 22개 주가 개표에 들어가는 밤 8시에는 두 후보가 밀릴 수 없는 각축전을 벌여온 펜실베니아가 개표에 들어갑니다. 14개 주가 개표를 시작하는 밤 9시에는 애리조나에서 승부가 판가름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조지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등 6연승을 거둬야 선거인단 271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선거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반부터 6연승을 거둬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좁은 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웹사이트인 538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고작 1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진보 매체들도 트럼프 낙선, 바이든 당선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매체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지율인데도 경합지들에서는 고작 3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의 맹추격이 눈에 띄기 때문에 2016년에 재판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경합지들에서는 선거 사나흘 전에 바이든 후보가 겨우 3.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들인 텍사스, 오하이오, 조지아는 물론 초접전 지역인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은 동률 또는 1, 2포인트 차이의 박빙이어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론 지지율이나 진보 매체의 보도와 경합지들의 현장 열기와는 180도 다르다는 점을 트럼프 역전승에 아직도 베팅하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흔히들 서머타임으로 알고 계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약 8개월간 시행됐었는데요. 갑자기 활동 시간대가 바뀌면서 수면 리듬이 깨지고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의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즉 DST는 여름 동안 태양이 나와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의 시간으로 1시간을 추가하는 표준 시간대를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둡기 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일찍 자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도가 높아 여름에 일조 시간이 긴 서양 국가 등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이곳 동부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지난 3월 8일 새벽 2시에 시작돼 10월 말까지 시행되다 11월 1일 일요일 새벽 2시에 해제됩니다. 11월 1일 새벽 2시가 되면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 1시로 맞춰 놓아야 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사람들의 생체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종료 시기에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지만 시작 시기에는 오랜 시간 반복되던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1시간 앞당겨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결국은 업무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면 깨진 생체 리듬이 회복되기까지 1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에너지 절약 또한 가정 냉난방의 이용이 늘어난 최근에 들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은 1차 대전 당시 미국에 처음 도입된 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가 1966년 동일시간법으로 법제화됐으나 이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시간 변경이 인체 수면 리듬을 해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해제 시기와 우울증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16년에 나왔고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 봄철에는 심장마비가 다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2018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시간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부 주는 이를 근거로 아예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연중 시행하는 표준 시간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연중 시행을 강력 지지하는 층은 관광, 골프, 요식업계입니다. 해 떨어지는 시간이 늦어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연중 시행으로 범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침은 더 어두워지지만 범죄자들이 아침이 아니라 밤에 활동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교육계입니다. 겨울철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시행하면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학생들이 등교해야 돼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인위적인 시간 조작으로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미신적이라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자체에 비판적인 의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았던 비즈니스가 재개됐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과 비즈니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격받은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를 지키려고 버티다가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경제 활동이 재개돼서 한인분들도 다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고 운영을 해가고 계시는데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슬로우했던 비즈니스는 요새는 더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요새도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문의가 오고 계시죠? 어떤가요? 네, 그럼요. 네. 지금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우리 한인분들이 하시는 게 많은데 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캐리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데일리 오피스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도 마찬가지로 캐리아웃 아닌 이상 드라이 클리닝 힘들어 하시고 리커 스토어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제 리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리뉴를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지금 연락이 오시고 있고요. 네. 이 한인분들은 파산하면은 재개가 어렵고 회생이 어렵고 또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파산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그 파산 개념은 좀 다르죠? 네. 내가 채권자들로서부터 내가 이제 힘들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미국에서는 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쫓기고 있다, 빚에 쫓기고 있고 이제 가니시먼이 있다. 저지먼이 생겼다 했을 때 그걸 다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게 파산이에요. 네, 파산하게 될 때 집이나 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내가 있는 자산이 뭐가 다 있는지 다 인벤토리를 하고 그다음에 빚이 얼마가 있는지 다 보는데 내가 땅이나 부동산이나 그거를 보호를 할 때에는 에퀴티가 일단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집에 지금 20% 다운을 하고 사셨는데 팔아봤자 복비 내고 등기세 등록세 내고 팔았는데 돈이 얼마 안 남을 때는 그런 집이 10채가 있어도 파산은 가능하거든요. 네. 네,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집을 장만하게 될 때 재용자를 혹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파산을 하실 정도로 이제 크레딧이 망가져 계시는 분들은 파산으로 인하여 이거를 이제 깨끗이 다 청산을 하시게 되는데 청산을 안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 이런 나쁜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면은 크레딧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파산을 함으로써 있는 빚이 다 청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을 하실 수, 그러니까 크레딧을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깨끗이 하시고 빚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카드빚, 또 렌트빚, 또 의료비 이게 또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네. 최근에 손님이 계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비도 이빨을 이제 고치시려고 이제 계속 한 3개월, 6개월을 이제 텀을 두고 이제 가시는 거였는데 지금 돈을 이 상태에서 못 내고 계시니까 이제 걱정을 하나 또 뭐냐면은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bankruptcy 안에서 없앴을 때에 이게 가능한가요? 또 그런 질문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bankruptcy 안에서 우리가 있는 빚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는 내가 오늘까지의 빚은 다 없어지는데 오늘 bankruptcy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치료를 시작하시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bankruptcy가 커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이든 렌트 빚이든 리스든 HOA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을 살고 집을 이제 놓고 버리고 나오는데 오늘까지 HOA 빚은 갚아야 돼요. 오늘 내가 bankruptcy 하는 날까지. 그다음에 하지만 그 이후로 일어나는 빚은 갚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프신데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 bankruptcy 했으니까 오지 마세요 손님 할 수는 없으세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이때까지 못 내신 돈에 대해서는 탕감을 다 해드리는 거죠, bankruptcy에서요. 예. 네, 그럼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와이프가 하면은 남편이 이걸 어떻게 타격을 받을까 아니면 vice versa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파산은 내 social security number 가지고 나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피해가 안 가요. 네. 갑자기 응급실을 가셨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뭐 엄청난 의료비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료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손님들을 우리가 내고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bankruptcy 안에서도 사실은 의료비는 청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셨다든지 큰 수술을 하셨는데 의료비가 없어서 힘드셔서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네, 파산을 악용했다가 재산까지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시죠. 파산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조금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재산이 너무 많으시거나 빚은 이만큼이 있고 저지먼이 걸리게 생겼는데 아니면 소송이 걸렸는데 내 있는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고 에quity 많을 때는 사실 파산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파산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으셔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서 명의 이전을 해라 그러면 그럼 파산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저지먼을 따라오지 못한다. 만약에 돈을 다 없애고 명의 이전을 하든지 재융자를 하든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그런 조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런 리티게이션 케이스를 맡아서 저희가 끝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엄마분이 어떤 여자분이 집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에quity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지먼이 70만 불이 이제 저지먼이 떨어졌는데 이 어머님 그 손님은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님한테 명의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이제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등기된 상태니까 asset search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건 확실히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를 했더니 집이 나오고 에quity 많았던 집이 나오고 이제 딸한테 명의 이전이 된 거를 알고 그걸 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빼앗았다고 할까요? 그거를 그분이 다시 돌려주게끔 했어요. 그게 소송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명의 이전을 해서 내 명의를 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은 감당 못하는 빚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돌파구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